이게 해결 방안인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네. 전세제도 폐지로는 언급해 하셨습니다. 나이를 왜 우리 누가 판단? 국토부 장관님이 왜 판단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네. 그거 하나만 본다 그러면 음. 전세가 없어지면 전세기가 없을 거 아닙니까? 전세 제도가 없어지면 전세제도가 없어지면 네. 그거는 너무 이제 극단적인 해결 방안이기 때문에 네. 부수적으로 너무 많은 또 부작용들이 따라올 거라는 거는 당연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 나는 좀 이해가 안 된다. 이제 그러니까 실타래가 꼬였잖아요. 네. 그럼 실타래 어떻게 풀어야지? 하나하나 풀어야죠. 네, 그리고 이제 맨 끝에부터 하나씩 풀면 되잖아요. 네네. 근데 막 실타래가 엉켰어. 근데 중간부터 막 끄집어 내는 거야. 네. 이게 끄집어 나져요? 더 안 되죠. 세입자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집주인이 주게 하면 되지. 그 돈은 집주인한테 10년 무이자를 빌려주세요. 아 10년 무이자 아니어도 된다니까. 집주인은 내 얘기는 네, 그 돈을 받아가지고 세입자 주면 되는 거니까. 집주인한테 굳이 10년 무이자로 안 줘도 돼요. 네. 네. 그리고 나쁜 사람 때문에 나온 거지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요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니까 정말 선의의 입장에서 집주인이 한 달만 기다려주세요라고 했어요. 왜냐면 한 달에 진짜 돈이 나오니까요. 근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도 나쁜 사람인가라는 생각에 더 악하게 강하게 세게 나오니까 그 선의로 생각하신 분들 역시도 이게 사기꾼을 몰리는 입장이 사회적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사실상 저는 이제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방송에서 너무 이 전세를 여당이든 야당이든 너무 정치화시켜서 네. 너무 이슈화를 많이 시키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너무 이 정도까지는 아닐 수도 있는데. 전세 사기 대책 해결 방안은 이미 뭐 발표한 건데 이번에 언급을 하신 거죠. 전세제도 폐지론을 지금 이제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번 주에. 해결 방안인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네. 전세제도 폐지로는 언급해 하셨습니다. 뭐 다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전세제도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수명이 다한 게 아닌가 보고 있다. 글쎄 수명이 다했다 안 다했다를 왜 우리 누가 판단? 국토부 장관님이 왜 판단을 하시는지 판단하는 모르겠지만 거죠? 어쨌거나 네. 우리 사회에서 역할을 다 했지만 이제 이 전세 제도는 수명이 다한 것 같다. 네. 전세 사기나 역전세로 인해서 고통은 현재도 전세 사기나 역전세로 인한 고통은 현재도 진행 중인데 당장 응급 처방하는 지원책을 펴대 공격적으로 잘못된 판을 수리해야지 된다. 그래서 전세 제도를 아예 없애는 게 어떤가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결 완벽하게 해결되겠죠.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일단 그거 하나만 본다 그러면 전세가 없어지면 전세 사기가 없을 거 아닙니까? 전세 제도가 없어지면 전세 제도가 없어지면 네. 그거는 너무 이제 극단적인 해결 방안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이렇게 지금 전세 제도가 폐지함으로써 부수적으로 너무 많은 또 부작용들이 따라올 거라는 거는 당연히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면 국토부에서도 지금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나온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세 제도는 주거 사다리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공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거 사다리의 중요한 지름길이 전세 시장이라는 건데 이 주거 사다리의 중요한 지름길인 전세 시장이 없어지면 네.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이 전세 제도라는 게 정부가 강요에 의해서 전세 제도를 전세 시장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아니죠. 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에 의해서 네. 발전된 형태가 지금의 전세 제도거든요. 맞습니다. 맞죠? 네. 근데 이런 거를 또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그러지 않았나요? 이전 정권 때 지금 이제 정권을 갖고 있는 당에서 너무 시장에 개입 많이 하지 마라. 네. 그렇죠. 그랬는데 또 개입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전세 제도가 없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우리 김명관 이사가 미국에서 오래 네. 살다 왔잖아. 네. 미국에서는 어떻게 내가 내 집을 사야지 되고 네. 내 집을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전세 제도가 없고 월세 사는 사람들은 어떤 지금 라이프 스타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한 네. 이야기를 좀 시청자님들한테 좀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미국은요, 일단 젊은 친구들, 결혼 안 한 친구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각 결혼한 친구들 무조건 거의 10이면 9은 월세 삽니다. 전세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개의 9은. 네, 저 월세를 살아요. 근데 월세가 좀 비싸요. 월세가 좀 비싼데, 당연한 거예요. 저희 나라도 전세가 없어지면 월세가 엄청나게 비싸질 겁니다. 그건 다 공감하는 바죠. 왜냐면 내가 돈을 많이 넣었으니까 돈을 많이 수익을 벌어야죠. 그럼 어떻게
어떻게 이게 월세를 운영하냐면요. 그냥 매달 이제 100만 원씩 낸다고 하면 내가 들어갈 때 마지막 달 100만 원을 더 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선입금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 달 돈을 안 내요. 그러니까 입주할 때 200만 원을 내는 거죠. 네, 두 달치 월세를 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달 돈을 안 냅니다. 안 내면 이제 이 사람은 그 안 낸 이후에 10일 안에 나가줘야 돼요. 강제적으로. 네, 안 나가 10일 이후에. 15일. 15일 이후에. 2주, 네. 그러니까 월세를 밀리면 안 돼요. 무조건 15일 이후에 강제 퇴거네요. 미국은. 네, 맞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안 나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신용에 문제가 생겨요. 대표님 그 미국에는 뭐 신용사회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예. 신용에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은 그 집은 그렇게 뭐 한 달 월세는 안 내고 그냥 도망갈 수 있어도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월세를 못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뭐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서 전과자 되면 빨간색 걸치는 것처럼 네. 크레딧에 바로 그게 월세를 구할 때 내 신용을 보여줘야지만 월세를 구해요. 그러면 월세를 한 달이라도 밀리면 네. 그냥 신용 불량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신용이 많이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확 떨어지는 확 거네. 떨어지죠. 한 달만 밀려도. 네네. 무섭네. 무섭죠. 그러면 다음 월세를 구할 때 집주인이 넌 안 받아. 그럼 이 사람은 넌 안 받아. 그럼 어디서 살아? 한 달이라도 밀리게 되면. 그런 걸 안 보는 집주인한테 가야죠. 근데 그런 걸 안 보는 집주인은 없을 것 같은데? 집도 안 좋을 거고 뭐 동네도 안 좋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막 반지하 이런 거 썩어서 맞아요. 물 새는 네. 집, 새 안 네네. 나가는 집 네네. 이런 집이 들어가야 되는 들어가야 거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이제 월세를 생활하다가요, 그럼 집은 어떻게 사냐? 집은, 미국은 이제 집을 살 때 직장이 있으면 대출을 많이 해줍니다. 많이 해주고 길게 해줍니다. 30년씩 해주면서 원금 상환을 조금 시켜가지고 내가 월급에 대비해서 납부하는 금액도 틀려져요. 그래서 내가 월급이 작다. 조금만 납부한다. 그 사람은 기간을 길게 잡고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짧게 잡아가지고 누구든지 다 집을 평생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으로 그리고 전세가 없기 때문에 갭 투자를 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는 이제 갭을 투자해가지고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키는 이제 부의 수단으로 이용이 많이 된 면이 있긴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조금 이제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전세제도가 이제 사라지면 생각만 하기도 끔찍하지만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세제도 폐지가 단순히 지금 뭐 역전세나 이걸로만 갖고 또 얘기할 게 아닌 게 보세요. 이게 정치와 정치라는 게 참 저는 좀 이게 좀 뭐라 그래 좀 이런 거 볼 때마다 속상한 게 정권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이전 정권에서는 임대사업자들한테 엄청 후회했었죠. 제발 임대사업을 내세요 뭐 이제 또 옛날 얘기한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어째서 팩트니까 현실이고 그리고 우리가 직접 맞닥뜨리고 있는 일이고요. 우리 주변 사람들의 일입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불과 이제 5년 전에 임대사업자 이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엄청나게 많이 줬죠. 그래서 임대사업자들이 집을 대대적으로 사들였고 2018년 한 해에만 33만 명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이제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이 2018년도에만 33만 명이에요. 등록 건수가 어마어마한 거죠. 최고에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십만 명의 지금 임대사업자들이 수십만 명이 있는 거잖아요. 임대사업자가 수십만 명이 있는 건데 이 수십만 명의 임대사업자들이 월세를 끼고 샀을까요? 전세를 끼고 샀을까요? 임대면 전세를 끼고 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십만 명의 임대사업자들이 99.9%가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어쨌거나 이게 투자든 투기든 간에 임대사업자들이 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이 수십만 명의 집을 안 샀으면 그 수십만 명의 임차인들이 없었겠죠. 네, 주택을 공급한 거죠. 그렇죠. 자, 주택을 공급해서 어쨌거나 그러면 전세제도를 만약에 폐지한다고 하면 임대사업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그걸 다 정부에서 보전해 주나? 그러면 그죠? 이제 임대사업자 지금 전세를 끼고 사실상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데요. 전세금을 다 갚아야 돼요. 그래야지 전세 제도가 이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 전세제도를 폐지하려면 그 임대사업자들이 안고 있는 전세보증금들은 다 어떻게 정리되냐? 본인들한테 내라고 해야겠죠. 시간을 두고라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제가 봤을 때 이게 쉬운 일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같은 얘기입니다. 전세를 사가 사라져야지 되고 월세가 부담된다. 전세 폐지로 인해 불붙은 논쟁 해갖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임대인은 임대인대로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사실상 뭐 임차인들도 자의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상황에 의해서 뭐 금리가 높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불안한 마음으로 인해서 월세로 가신 분 아니면 반전세로 가신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 분들이 사실상은 마음은 상당히 불편할 걸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이제 생활비 지출이 몇 배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임대사업자 내신 분들한테도 이게 문제가 되지만 이게 없어졌을 경우에는 그 집에 사는
보면은 임차인들 역시도 상당한 경제적 금전적인 손해를 많이 이제 받으실 거예요. 왜냐면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임차인들을 위한 법이었었거든요, 이게. 그렇죠. 지금은 시작은 그랬었죠. 시작은 어쨌든 내가 오래 살 수 있게 해줬었고 올리지 않게 해줬었기 때문에 거기에 거주하신 분들은 일단 당장은 좋았었는데 그런 제도가 없어짐으로써 뭐 금액도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갱신권도 없으면서 2년마다 옮겨 다녀야 되는 불편함, 떠들이 생활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제도를 없애는 걸로 인해서 임대인도 당연히 불이익을 당하지만 임차인 역시도 역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내놓은 게 이제 이 전세사기 특별법 소위 통과에 대한 이야기죠. 이게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올라왔고 25일 이제 본회의에 상정될 걸로 이제 네. 예상이 되는 게 그러니까 이 특별법이라는 게 국가 재난 상황이나 정말 중요하거나 정말 특별할 때 만든 그만큼 이게 국가 재난 상황인가 특별법을 만들 정도로 위급하긴 합니다만 이게 그리고 저는 네. 좀 제목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전세 사기 특별법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전세 사기꾼이 있죠, 그죠? 그 깡통 전세를 유발한 그 시행사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를 짜고 쳐서 2억짜리 전세를 3억에 안전하다고 네. 집어넣고 집값은 2억 5천인데 네. 전세를 3억씩 집어넣은 이런 사기꾼들은 사실상 엄벌을 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엄벌을 왜냐면 한 가정을 말 그대로 파탄을 내버렸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파탄을 내버렸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람들은 뭐 진짜 큰 중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데 전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울시 인구의 절반은 집을 갖고 있고 절반은 집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따져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이 전세 사기는 전체 임대 시장의 사실상 한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럼 나머지 7, 80%에서 8, 90%는 어쩔 수 없이 주택 가격이 떨어져서 보증금을 미반환하는 거죠. 반환. 그러니까 내가 주기 싫어서 쌩까는 게 아니라 주기 돈을 싫어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네.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 근데 이런 사람들까지 다 전세 사기범으로 네. 그러니까 몰고 가는 것은 저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분들이 그러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아니지. 아닌데 아니지. 네. 처음에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전세 금액이 올라간 건 사실이고요. 당연히 돈을 더 받겠다는데 돈을 안 받고 싸게 내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그렇지. 예. 돈을 더 받았는데 당연히 그 돈을 챙겨주지 않고 사용을 했는데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고 전세가 떨어지니까 그 사용한 돈을 준비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뿐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시간이 필요한 거지. 네. 그래서 서로 좀 사회적 합의를 좀 볼 만한 시간을 참 그런 제도를 좀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특별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지금 나와 있는 특별법이에요. 지금 한 5가지가 나와 있는데 크게는 2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최우선 변제 금액을 지금 그 세입자한테 10년 동안 대신 우리가 내줄 테니까 나한테 무이자로 갚으세요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그래 나는 좀 이해가 안 된다. 이제 보증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5억까지 좀 상향해가지고 이 금액을 빌려준다는 건데 만약에 그러면 보증금이 대표님 뭐 6억인 사람도 있고 7억인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 무이자는 안 돼요. 우리가 이제 무이자는 5억까지만으로 했기 때문에 그 기준도 좀 웃기긴 해요. 왜 5억까지냐? 6억, 7억은 1억, 2억에 대해서는 세금을 이자를 조금 내야 됩니다. 그 기준 5억으로 이제 정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내가 집을 살고 있는데 이 집이 전세 뭐 보증보험도 안 들어가 있고 보증보험 들어가 있으면 이제 허그에서 돌려받겠지만 그것도 안 들어가 있고 집주인은 막 개인 부채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집주인도 연락도 안 되고 하다 보면 갑자기 하루아침에 내가 살던 집이 경매 넘어간대요. 그럼 난 나가야 되는데 이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 경우는 정말.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정부에서 그 집은 네가 살아. 먼저 너한테 사기 권한 줄게. 원래는 아니었어요. 원래는 난 권한이 없어요. 경매 넘어가면 그거를 채무자 은행이 먼저 가져가는데 그건 아니다. 너한테 먼저 기회를 줄게라고 하는 그런 배려 차원에서 나는 사기 싫어도 사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게 사면 여러 가지 이제 수수료 좀 면제해줄게라는 이제 2가지의 이제 특별 법안이 나왔는데 현재는 분위기는 그래요. 지금 전세 타시는 분들은 별로 이거 양해 마음에 안 들어하세요. 지금 네. 특별법 합의안이 이제 이게 여야 합의안이에요. 이게 여야가 이제 합의가 된 내용인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지금 특별법안이 지금 이거 완전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정해진 건 본회의에 아니죠. 들어가가지고 좀 조정도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일단 24일 국토위 전체 회의에 올라가야죠 이게. 세입자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이거를 뭐 빌려주고 뭐 집 사라고 하지 말고 너네가 대신 좀 돈을 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세입자들, 그러니까 이 사기 피해자분들, 피해자분들은 선구제 후 회수를 원래 외쳤어요. 먼저 구제해주고 네. 나중에 이제 회수를 해라.
그래서 이제 무이자 근데 이제 이게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여야가 합의한 게 선구제 후회수가 아니라 이제 무이자 대출로 이제 바뀐 거고. 네. 그러니까 원래는 전세보증 정부에서 전세보증금 채권을 매수를 해서 전세보증금을 일단 돌려주고 보증금 일부를 선지급해주고 나중에 다시 이제 정부가 받아가는 뭐 요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이제 묵시가 된 거죠. 네. 묵시가 된 거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심플하게 얘기하면 이제 빚내서 빚을 막아라. 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죠? 또 다른 빛이 지어지는 거죠. 네. 뭐 우선 매수권 같은 경우도 내가 살고 싶어 해야지 우선 매수권이 의미가 있는 거고 네. 돈이 있어야지 우선 매수할 수 있는 내가 자격이 주어지는 건데 네. 당장 보증금도 없는데 무슨 우선 매수권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고요. 뭐 연체 등록 및 연체금 면제 뭐 이거에 내가 봤을 때 얼마나 큰 너무 의미인지는 사소한 너무 의미인지도 모르겠고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뭐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긴급 복지 지원금이 월 162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거 지원비가 월 66만 원 정도 뭐 이렇게 해갖고 특별법 합의안이 만들어졌는데 저는 이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그러니까 실타래가 꼬였잖아요. 네. 실타래가 꼬였어. 그럼 실타래 어떻게 풀어야지 돼? 하나하나 풀어야죠. 예, 그리고 이제 맨 끝에부터 하나씩 풀면 네, 되잖아요. 네, 네. 근데 막 실타래가 엉켰어. 근데 중간부터 막 끄집어내는 거야. 네. 이게 끄집어나져요? 더 엉키죠.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저는 전세 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기와 미반환 보증금은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제가 강조를 하는데 사기 친 놈들이 있죠. 사기 네. 친 사람들은 사기 친 사람들인 거고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이제 정부가 또 어떻게 뭐 선구제 후회수를 하든 어떻게든 좀 구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뭐 전부는 아니어야 돼 일부라도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이제 제일 큰 게 이제 미반환 보증금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반환 보증금 역시 전세 사기자로 우리가 몰리고 있단 말이지. 네. 그래서 이제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집주인들한테 사실상 대출해주면 제일 쉬워요. 네. 맞잖아. 근데 집이 있으면 또 대출 안 해주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DSR로 막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보증금 반환 못 해주는 걸 왜 정부가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감면해주면서까지 보증금을 내주려고 하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집주인들은 충분히 그러니까 능력 있는 집주인들도 많거든요. 그죠? 이런 사람들은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내가 5억 받았어. 네. 근데 4억으로 떨어졌어. 1억 모자르잖아요. 네. 그러면 1억 대출 받아서 내주게 하면 되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이게 그죠? 약간의 집에 대한 담보 가치가 살아있는데 방향성만 좀 틀면 되는 거네요. 네. 정부가 세입자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집주인이 주게 하면 되지. 그 돈은 집주인한테 10년 무이자를 빌려주세요. 10년 무이자 아니어도 된다니까. 내 얘기는. 네, 그 돈을 받아가지고 세입자 주면 되는 거니까. 집주인한테 굳이 10년 무이자로 안 줘도 돼요. 네. 그냥 집주인들이 어떻게 감내해야 될 거잖아. 본인이 쓴 돈이잖아. 이거는 무이자로 쓴 돈이니까 네. 갚아야 되는 돈이잖아요. 네. 그러면 무이자로 지금 안 줘도 돼. 어차피 2년을 무이자로 썼잖아. 집주인들이. 네. 맞잖아. 전세제도가 뭐예요? 집주인한테 2년 동안 이자 없이 쓰는 돈이잖아. 네.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 가격이 떨어졌으면 그 떨어진 갭만큼만 내가 대출 이자를 주면 되죠. 그럼요. 그죠? 그럼요. 내가 전세를 5억에 놨는데 지금 전세가 3억 5천이야. 1억 5천만 원만 좀 대출 받으면 받아서 되죠. 주면 되는 거거든. 좀 그런 식으로 집주인이 이 줄 수 있는 루트라든가 길을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집주인이 대출을 받게만 해주면 사실상 이렇게 복잡한 게 필요 없거든. 내가 봤을 때는. 네. 예. 집주인이 전세금에 대한 그 내려간 역전세에 대한 갭만 은행에서 빌려주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이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 피해자들은 지금 수용을 못하겠다. 뭐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참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전세를 들어가신 분들도 그렇잖아요. 월세를 가셨으면 괜찮은데 이런 리스크를 뭐 예전부터 이게 있었어요. 전세 집주인한테 전세 채고 나갈게요 그랬는데 집주인이 세입자 못 구했어요. 그러면 그렇죠. 항상 언제 있었죠. 언제 구하세요? 네. 나가는 거죠. 그럼 저 나갈 거예요. 돈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이 문제는 너무 많이 있었거든요. 그걸 알면서 전세를 들어가셨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문제. 해마다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거의 1조 정도 돼요. 해마다. 네. 해마다 1조 정도 되면 엄청나게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매년 해마다 이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이번에 단기간에 너무 많이 네. 나온 거죠. 예. 그리고 나쁜 사람 때문에 나온 거지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요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니까 정말 선의의 입장에서 집주인이 한 달만 기다려주세요라고 했어요. 왜냐면 한 달에 진짜 돈이 나오니까요. 근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도 나쁜 사람인가라는 생각에 또 악하게 강하게 세게 나오니까
그 선의로 생각하신 분들 역시도 이게 사기꾼을 몰리는 입장이 사회적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사실상 저는 이제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방송에서 너무 이 전세를 여당이든 야당이든 너무 정치화시켜서 네. 너무 이슈화를 많이 시키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너무 예. 이 정도까지는 아닐 수도 있는데 이걸 개입을 안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개입을 하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부의 개입은 어느 나라든 어느 제도권이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대신에 최소한의 개입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부자 될 수 있는 길, 황현의 부동산 세미나.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제학 TV의 황현입니다. 더 많은 부동산 정보와 매주 수요일에 하는 더 라이브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오른쪽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황현의 부동산 경제학 TV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